안녕하십니까. 11월이 들어서 날씨가 많이 차졌는데 좋은 소식은 난방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반부보다 약간 좀 더 따뜻합니다. 오늘 좀 아침이 좀 늦어서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 강사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계신 양희석 박사님 모셨고요. 양희석 박사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희석 박사님은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경제학 박사이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사실은 아주 고참입니다. 저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잠깐 있었습니다만 저 있기 옛날 전부터 아주 그냥 잔뼈가 굵은 아주 에너지 쪽에 진짜 연구의 상징이시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통계, 정보 이런 쪽도 많이 하시고 이스트 센터도 계셨고 수급실, 그다음에 또 워낙 또 이 경영 능력이라든지 조정 능력이 좋아서 소통 능력이 좋아서 기획실장이라고 그랬죠. 기획본부 본부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그다음에 부원장도 지금 쭉 몇 차례 쭉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국제 에너지 정세 및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분석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에너지 미래 토론에서도 아주 아주 단골 강사십니다.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양희석 부원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희석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하실 제목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지금 가장 큰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려고 아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성군 교수님께서 저를 좀 소개를 좀 주셨는데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더 큰 되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려야 할 내용은 잠깐 전에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대화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가 우리는 에너지 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위기의 실체는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목차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시장 변화 요인과 영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조금 궁금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이제 2월 24일 이후에 여러 가지 정리된 상황도 그러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 교란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주실까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 우리 제 다음에 박기영 차관께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 환경과 관련된 또 다른 차원의 시각을 아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은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 상황에 맞추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너지 시장 변화라고 해서 제가 2027년 이후를 기준으로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이후 길게 봐서는 2010년대부터 시작된 걸로 봐야 하는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큰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정책 기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답을 먼저 저는 가지고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뒤에서 또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우리
이런 심화 상황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통 에너지 공급 능력을 굉장히 크게 위축시킨 것은 아마 금방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하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눴는데, 만약에 서방의 테러 경제 제재 막대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요소를 갖다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금방 가질 수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을 했었을 때 그때 내려진 제재가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후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종전 상태거나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이 제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코비드 상황이 진전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여러 가지 경제 회복 조치를 단행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전쟁으로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되자마자 소위 에너지 공급망 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기 앞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석탄, 원유, LNG 가격, 이 LNG는 지금 여기서는 표현이 그 JKM이라고 하는 프라이스 마커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뒤에서 한 번 더 그 가격이 얼마만큼 현격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격하게 가격이 폭증하게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쟁이 딱 발발하자 얼마만큼 뭐가 크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분히 본다면, 원유는 전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40% 넘게 올랐고, 천연가스는 유럽 TTF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올라간 게 140% 이상 올라갔고,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각각의 에너지원이 상호 의존적이고 대체적인 관계에 있고 시장 경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전쟁 전후에 가격이 크게 변화한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쟁 이후에 사실은 전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 이후에 오늘 주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어떤 조치들에 의해서 이 소위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얘기해야 할까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어떤 요소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크게 가격이 변동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우리가 전쟁 전에는 소위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천연가스 가격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PNG 가격을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LNG 가격을 얘기할 것이냐를 항상 구별을 좀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는 LNG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그래서 이제 PNG 가격 중심으로 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쟁 이전에 2022년 대략 21년 말이나 또 2021년 옮겨가는 과정에서 야말 유럽 파이프라인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형을 잠깐 동안 했다가 그러고 나서 2월달에 와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천연가스가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가 내려지자마자 다시 폭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소위 미국의 LNG 공급 능력을 저희 대표하고 있는 그 프리포트에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가격이 다시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노드스트림 1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유럽으로 공급되고 있는 큰 러시아 수송관이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 노드스트림이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공급 일시 중단 선언을 하자마자 저렇게 1,400% 뜨는 상황을 갖다 해요. 이게 실제로 전쟁 그 자체일까요?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에 의한 것일까요?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 구별을 해야 할 요청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소유가격부터 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금수 조치가 일어나고 또 원유는 소유가격과 천연가스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위 석유는 러시아의 상대적인 의존도가 다른 나라 여러 국가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높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매우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 표현을 좀 안정화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떨어지는 이 모습은 실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상승, 환율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WTI 기준으로 한 88불 오늘 아침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석탄 가격 보겠습니다. 이 석탄 가격이 유럽의 발전용 석탄 수요가 갑작스럽게 급증을 합니다. 이건 천연가스를 조달을 해낼 수 없겠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죠. 보시는 것처럼 연료탄 가격이 이렇게 튀었는데 하필 이 연료탄 가격도 문제지만 혹시 포스코나 또 출연해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료탄 가격 이외에 원료탄 가격도 호주산이 저렇게 폭등을 하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그 변화폭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 석탄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를 쭉 가다가 최근 이렇게 급등하고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공급 위기를 얘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볼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화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매우 좀 미진한 상태이긴 하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 아직까지도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82%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82%는 전 세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대략 이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굳이 이제 본다고 한다면 2.7%. 요거 재생에너지만 본다고 할 때 2.7%고 나머지 원자력, 수력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운동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2.7%밖에 안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현상은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좀 구조적으로 유럽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하고 EU 국가 중심으로 볼 때 하고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EU 국가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EU 국가 자체가 70%에 대한 화석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0% 화석 의존도가 사실상 굉장히 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70%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아직도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독일을 잠깐 보실까요? 독일이 유럽 전체의 기준으로 볼 때도 아직까지 다른 나라의 유럽과에 비해 볼 때 75.6%라고 하는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프랑스하고 좀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갖다 구분을 좀 해봤는데 프랑스는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50%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자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 에너지 위기를 갖다가 보시면서 프랑스가 가장 선방하고 경제가 굉장히 소위 역동적으로 이 문제를 잘 대응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다음을 좀 보시면 유럽이 왜 이렇게 그 에너지 공급 위기 요소에 소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생산이 1990년대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 정책 추진으로 화석 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생산 자체를 축소를 합니다. 이 소비 측면도 굉장히 감축을 해왔지만 공급이
에너지 생산이 2009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으로 봤을 때 유럽 내에서는 한 2.5% 매년 단위로 마치 한 20년 가까이 되는 시기에서 계속 감소했다는 얘기고 원유도 감소하고 석탄도 감소했습니다. 공급이 엄청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이제 확대를 합니다. 이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확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 천연가스 의존도를 갖다 본다면 지금 현재 유럽 총 소비에서 천연가스 비율입니다. 약 52%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매우 이 수치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천연가스를 수입 의존도를 러시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 의존도를 볼 것이냐 소비 의존도를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 에너지의 소위 러시아 의존도를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석유 및 석탄 의존도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화되어 왔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0년 기준입니다. 보시면 러시아의 석유 의존도가 유럽의 석유 의존도가 아직 36%, 그 다음에 석탄 의존도가 50%가 넘습니다. 자, 이러니 러시아의 공급 중단 내지는 이후의 제재로 인해서 공급 중단이 발생하게 되면 러시아는 이 유럽은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순전히 이 유럽 측면에서 좀 먼저 봐야 할 사항이라고 이제 봅니다. 이 자료도 제가 좀 따로 좀 먼저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유럽 천연가스 총수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이 천연가스 수입을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수입량이 대략 보면 한 요거 1021이라고 하는 것이 BCM 단위인데 약 1021 BCM 정도가 되는데 이 341이라고 하는 게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되죠. 유럽이 전 세계의 천연가스 수입을 3분의 1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 167이라고 하는 요 수치를 늘상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가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량이 167 BCM입니다. 요 167 BCM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느 정도 양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 BCM이면 8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 BCM이면 우리가 한 80만 톤이라고 활용한 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략 60 BCM 정도를 1년에 수입을 합니다. 근데 대략 한 우리 이 5배 정도? 5배 정도는 안 되겠네. 한 4배 정도 이렇게 규모로 러시아의 수입을 하게 되죠. 근데 주로 러시아 의존도가 마치 수입 의존도를 본다면 72%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기억되셔야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갖다 많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다른 아주 장면적인 증거가 되겠죠. 자, 러시아. 이 러시아 아까 좀 말씀 주셨는데 러시아가 왜 이렇게 크게 영향을 갖다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의 생산 비중을 보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7%밖에 되지 않은 이런 국가가 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측면인데 바로 수출량은 전체 PNG 수출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83% 이 PNG 수출량이 83%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로 LNG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실제로 전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매우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수급 위기가 발생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러시아의 대유럽 PNG 공급망이 크게 봤을 때 5가지가 4개가 주로 이제 우리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는 한 5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야말 유럽 요관이 완전히 공격 중단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EU에 해당되는 이 맨 밑에 있는 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공급되는 양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거가 만약에 추후에 대응 상태가 강화돼 가지고 중단이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떨까요? 이 유럽에서 발생을 한 러시아의 그 공급 중단이나 또는 유럽의 대응 활동으로 인한 그런 그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실제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좀 다르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겠다 싶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LNG 수입 소유 정도는 한 5% 6%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장기 계약 물량으로 1년에 150만 톤 들어오는 것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단기적으로 현물 시장에 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접적인 영향이 무척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장기 계약에 이걸 해가지고 PNG망으로 통해가지고 공급되고 있는 양이 만약에 중단이 된다 그러면은 현물 시장에 가서 소위 이 중단된 공급 중단된 양을 갖다 확보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하면 대략 한 연간 1억 톤 정도의 새로운 LNG 공급 물량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이 현물 시장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는 현물 시장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주로 카타르나 또는 동남아 국가, 미국 또는 호주에서 주로 이제 LNG 수입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는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옳겠죠. 근데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이미 10월달까지 에너지 수입액으로 지출한 것이 대략 한 1,578억 달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략 한 23%에서 25% 매달 다르게 성장하는 이런 정도의 소위 에너지 전체 수입에서 에너지 비용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옥죄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죠. 또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에너지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력 도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전력 시장에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전력산업 구조 개편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간전히 채권을 갖다 소위 인수할 데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전력 도매 가격이 굉장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 지금 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에너지 원별 수입 단가 추이도 이렇게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전쟁의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전쟁이 거의 종결될 상황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에너지 위기도 이제 좀 웬만큼 좀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러시아의 석유 제품을 단계적 수입 금지 조치가 6월 3일 날 내려지긴 했는데 이것이 발효가 다음 달이죠. 12월 5일부터 원유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가 됩니다. 석유 제품은 내년에 가서 발효가 되죠. 아직까지 충격이 제대로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재 대상 내역, 포괄 내역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강구를 해서 회복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수입 금수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원유 310만 BD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중단될 거를 갖다가 생각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제재 예외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완 조치 이런 부분들은 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실제 러시아의 그 석유 금수 조치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치적인 쇼맨식으로서도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동시에 고려할 사항입니다. 예외 인정 국가도 있고 해상 구매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자료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아무리 뭐 금수를 해놓은들 소위 러시아의 굉장히 큰 수출 대상 국가인 인도나 중국이 저렇게 많이 소위 수입을 해가면은 결국은 전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제로섬 게임 그 현상으로 결국은 소위 가격 구조, 수입 구조만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이제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이 소위 금수 조치의 한계점도 원산지 둔갑이라든가 또는 유한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라든가 굉장히 크게 우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의 유전 손상이 만약에 생산을 갖다가 일정 기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지속되면은 유전이 소위 손상되는데 그 손상된 그 여파 효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상류 부분에 투자를 갖다가 등한시해온 좀 미진되게 된 효과가 미쳐지는 영향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도대체가 러시아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 판단을 해서 바로 서방, 미국, G7, EU 등이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현재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 상한제의 목적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통한 재정 수입을 아예 차단을 해서 전장을 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위 아주 세분화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도입 이 수단, 이 상한제 도입 운영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은 바로 소위 이 운송 부분에서 보험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이 수입 국가로 하여금 수입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보시는 것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100만 배럴 정도의 아주 굉장히 큰 유조선에다가 100만 배럴을 갖다 싣게 되면 그 규모가 거의 한 1억 달러에 해당되는 정도의 가치입니다. 1억 달러에 해당되는 이 운송에 대한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회사는 우리나라도 단 하나도 없고 주로 유럽 국가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단하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력 상한제의 이 소위 처벌 문제라든가 또는 적용 수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 한 40불 내지 60불 정도에서 책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정됐을 때 이 가격을 할인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은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주요 수입국의 이제 입장을 잠깐 한번 보면은 중국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전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기 전 뜻입니다. 이 소위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할 때 그 나라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한테도 그걸 소위 동의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도 받고 있죠. 근데 국제사회 동의가 매우 부족하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인도, 파키스탄 35개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이제 처음에 원유,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상한제를 이제 나오더니 지금은 더 이상 또 러시아가 구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아예 금수를 주셔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데 유럽에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그 비우호 국가에 대해서 거래 중단하고 등등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발발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이 크게 변화하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경제 제재가 여러 나라에 의해서 제재가 내려진 것이 만약에 그것이 제재가 거둬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공급망 위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중국의 대응 상황을 볼까요? 먼저 이유를 좀 보시게 되면 이유 참 굉장히 요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해서 그린딜이라고 하는 것을 20년에 만들었다가 탄소 중립 이거는 아까 큰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2021년에 와서 리파워 EU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발의하게 된 거는 실제 이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또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2021년 5월 달에 이 EU 집행위회가 실행계획을 이제 내고서 이것을 실행계획만 가지고서는 전 유럽 국가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지금 2023년 초에 이 법률로 이 리파워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할 그런 시도입니다. 또 이 실제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투자 환경을 갖다가 빨리 바꿔서 어떻게 이 위기도 극복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텍사노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텍사노미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저를 비롯해서 처음에는 야 이게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의 분류 체계에 뭐를 좀 포함을 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텍사노미에 포함되는 어떤 그 에너지 원이 그것이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투자 사업의 EU가 재정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변화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원전 이런 부분들을 텍사노미 안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큰 변화라고 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실제 EU나 미국이 이 실제 이런 어떤 공급망 위기가 오기 전에는 천연가스를 EU 텍사노미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텍사노미 안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단 이걸 좀 보셔야 할 내용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이런 직접 배출 규제 이런 조건을 270g 킬로와트-아워 에너지당 이런 정도로 충족을 시킬 경우에 한해서만 천연가스를 EU 텍사노미 안에 포함을 시키고 이런 투자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것은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소위 석탄 발전소를 대체할 경우에 한해서만 천연가스를 소위 이 텍사노미의 조건을 충족시킨 걸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연가스가 내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소 그렇게 포함을 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고 원자력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가장 핵심인데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원전 폐기물, 또 시설 확보 요건, 저준위 그 방사능 폐기물 처리하는 설비 확보가 꼭 필요하죠. 기술 요건,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의 조건을 갖다가 꼭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팩트는 누가 정하느냐 하면 EU와 미국이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논할 때 항상 미국이랑 같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원전 기술 요건을 매년 10년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요 요건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원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리파워 이 부분을 가지고서 잠깐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책을 갖다가 세울 때 이 155BCM을 2021년에 수입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확인을 최근에 해보니까 요 167BCM 아까 말씀드린 요 167BCM 정도가 사실상 수입된 걸로 보는데 이거 중에서 이 EU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155BCM 요게 수입됐다고 하는 것 중에서 100BCM을 실제로 의존을 갖다 단축하겠다 이 대책입니다. 유럽 차원에서. 그런데 이거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문제이고 이 실제 첫 번째는
LNG 도입을 갖다 확대해가지고 50BCM 정도를 갖다 대체하겠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수요 감축을 통해서 25BCM 감축시키겠다. 또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14BCM,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2.5BCM 등등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실현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못하면 동절기에 에너지 위기가 유럽에 밀려올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동시에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EU가 리파워 EU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설정 계획을 해놓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수요 감축 계획에 또 다시 합의합니다. 이거는 8월 달에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 감축 계획을 보면은 크게 노드스트림 1의 공급 중단에 대비한 것서 중단 대비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발적 천연가스 수요 감축을 15%를 갖다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국가가 EU가 소위 에너지 공급 중단을 소위 전제해서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순환 정전 상황까지 고려를 이제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이미 영국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여러 나라에서 정권이 붕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EU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EU하고 미국하고 공조 체제를 갖다가 가는데 22년 말까지 최소 15BCM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15BCM이 작은 양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는 어려울 택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독일을 갖다 잠깐 보겠습니다. 단기 재정정책으로서는 우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유류세를 인하하고 부가세를 신재생에너지 부가세를 영구 폐지를 합니다. 독일은 이 신재생에너지 그 부가세로 이익이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담금으로 인해서 전력 가격이 매우 높아진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구 폐지하는 대책을 갖다 강조합니다. 또 LNG 터미널 도입 역량화를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의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큰 의존도를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의존을 했는데 드디어 LNG 터미널을 건설해서 미국산이나 호주산을 갖다가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고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구유식 LNG 터미널을 고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대, 풍력발전 촉진 방안 마련하고 폐저 전력망 연계해서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겠다는데 이거 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실행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보겠습니다. 소매 가격 규제, 취약계층 지원, 재원조달, 행제세, 아마 미국도 지금 행제세 도입할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 안정화 대응 정책 단기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 한시적 연장 가동 추진이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한테도 석탄 가격 인상으로 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지만 굳이 아직까지도 탈석탄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만 동절기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갖다가 준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 규모를 확대하는데 2050년까지 3배 확대 추진 계획을 설정을 하고 이 세세한 계획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들로서 이것을 하나 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프랑스 보겠습니다. 프랑스도 상대적으로 원전 의존도가 높아서 이번에 타격이 덜 한데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세를 인하를 합니다. 굉장히 크게 인하를 하고 전기요금 인상률을 갖다 제한을 하고 또 유류세 환급을 조치를 내리고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또 이미 의존도가 전체 발전 비중이 75%나 되는 이 원전 비중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장기 전원 개발 정책으로 원자력 부흥 정책을 다시 또 한번 확정을 합니다. 원전 수면 연장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또 뉴워드 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결론을 좀 이런 말씀을 드린 결론을 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쇄적 충돌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된 에너지 공급 위기는 설령 평화협정이 맺어지거나 정전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후속해서 여러 나라가 소위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 경제 제재를
빨리 해소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지속되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유럽 국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박현 사원께서 또 말씀을 주신 상황일 텐데, 소위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번에 소위 리파워라고 하는 그 계획안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를 갖다가 더 심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전 세계적인 관점을 봤을 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기조를 EU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향후에 천연가스 우리나라의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천연가스 이제 현물 시장에서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그걸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 경제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충전에너지와 하의 굉장히 기회를 더 심화를 좀 시켜야 하겠지만, 국제 관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조하고 우리 것을 좀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노력을 가져가는 것이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오셔서 발표해 주신 우리 양희석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자,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우리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옹기훈 교수님. 우리 양 부원장님 오랜만에 뵙고 좋은 반갑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 그 천연가스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스팟 시장, 현물 시장을 둘러싸고 상당히 이제 세계 각국이 각축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현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장기 계약을 한 7, 8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 계약은 이제 원유 가격 연동이 이제 되는 게 원칙인데요. 가격 정할 때. 스팟은 원유 가격보다는 그 수급 자체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제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지금 S&P가 10월달에 253원 정도 더 올랐더라고요. 9월달 233원에서 그래서 11월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며칠. 그래서 이 S&P가 과연 앞으로 그 현물 가격이 많이 영향을 받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전, 그다음에 사실 그 한전 문제는 한전채라고 한 것 때문에 자본시장에 또 엄청난 어떤 블랙홀이 돼가지고 또 그걸 붙이는데, 매우 그 S&P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S&P 가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시죠. 그 S&P가 어제 제가 다른 우리 산업부 대책회의에서도 아주 또 핫 이슈였었는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더 영향을 국제시장에 받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 좀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만 아주 핵심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가스공사 중심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대략 한 80% 정도를 가스공사가 조달한다고 보고, 85 내지는 한 거꾸로 보면 한 15%는 민자 사업자들이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스공사가 계약을 할 때 그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80% 정도를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확보를 하죠. 근데 문제는 가스공사가 계약하는 방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 연동 방식이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위 현물시장 연동 가격 시스템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현물시장, 천연가스 현물시장 연동은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소위 천연가스의 가격 결정 방식, 그 공식이 적용되는 그 시차가 존재합니다. 근데 시차가 대략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가격 공식이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현물시장 가격이나 유가가 반영되는 그 시차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도입 가격이 그렇게, 또는 발전 가격, 발전 그 소위 S&P 가격에 덜 반영된
비실현된 것이 이제 드디어 반영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와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현물시장이 그렇게 막 아주 플러체이션이 심하긴 하지만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라도 유럽이 정말 천연가스 유럽산하다 공급 중단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쟁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극복을 못 해낸다고 해서 러시아가 정말 공급 중단을 하거나라고 한다 하면은 이 가격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유럽은 어쩔 수 없이 이 상당 부분의 천연가스를 석탄 발전으로 한동안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가격을 갖다가 그렇게 석탄으로 대체를 한다면 석탄 가격에 충격을 줘서 그 가격은 다시 우리에게 또 영향을 갖다 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S&P 가격을 더 높은 수준으로 아마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에 가지고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천연가스 이미 그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발전을 하던 것을 경유로 대체를 하거나 또는 석탄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대체할 능력이 없으니까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순환 정전을 갖다가 이미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 말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석탄 발전을 좀 더 강화하거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석탄 시장 공급 능력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 가지고선 가격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3-4개월 뒤에는 우리한테 다시 그 영향이 오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S&P가 더 높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탈탄소 기조가 강해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화석연료를 좀 적게 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이제 다른 교육들도 들어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상당히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가 그 지금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의 에너지 사용 비중이 어떻게 더 높아질지 낮게 될지 어떻게 미래를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금방 말씀 주신 것은 우리 그 전력 수급계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전원 믹스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민을 많이 해오는 그 과정에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소위 지난번에 그 NDC 기준으로 보면은 전력가스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다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우리 전력 계획의 그 핵심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얼마만큼 확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를 좀 이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도 30%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겠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우리 계획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면 대략 한 2.8%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년 거의 최근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작년만 하더라도 4.1기가와트가 늘어났고 재작년에는 4.7기가와트가 늘어났고 그런데 우리 현재 그 수정된 전력수급 계획의 초안에 나온 거 보면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낮췄다 하더라도 매년 5기가와트 정도를 갖다가 확대하겠다 30년까지 그래서 21.6%까지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뭘로 그럼 우리가 대안을 잡을 건가? 이제 그 대안을 잡는 것이 일부는 아마 원전으로 대처를 이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천연가스를 일부 좀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길게 볼 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이제 우리가 타겟팅을 할 때 천연가스가 하나의 해법이냐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데 천연가스는 실제로 부분적인 해법일 뿐이지 실제 그것이 청정화에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굳이 본다면은 소비에너지원을 갖다 일로 볼 때
일로 볼 때 천연가스는 0.5에 해당되는 배출 계수를 갖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는 것은 탄소 중립에 그렇게 기여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려고 스스로 한다 하더라도 천연가스의 가격 조건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갖다 굳이 본다면 배럴 단위로 본다면 배럴을 열량으로 환산을 하고 천연가스를 다시 열량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천연가스를 원유 환산톤으로 가격을 매기보면 400달러가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유는 100달러 또는 마침내 88달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서 그걸 굉장히 의존을 심화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의존도를 갖다가 일정 수준 넘어가게 가지고 가는 것도 또 심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원전의 의존도를 갖다가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 하나만 더 다른 건 먼저 하고. 네, 강은태 씨. 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LNG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략 한 2025년에서 2026년이 되면 다시 이제 LNG 시장이 지금은 이제 셀러스 마켓이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고 뭐 가격도 상당히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뭐 이렇게 뭐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다시 우리나라도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에는 비싸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미국산 LNG를 많이 구입을 해올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LNG에다 의존도를 갖다가 높이면 높일수록 소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담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없고, 또 향후에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출거를 시장화를 했을 때 그 가격까지 이제 그 포함을 시켰을 때 천연가스가 그렇게까지 경쟁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또 미국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번에 뭐 며칠 뒤에 아마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 소위 천연가스, 특히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해서 매우 소위 옳지 못한 방향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에너지 위기가 지금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다 보니 그 문제를 더 앞에 내세워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정책 기조는 미국 지금 민주당 정권의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굉장히 높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그 길도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말씀은 이거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오래 간다.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우리